반갑습니다. 오늘 대전에서 올라오면서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토요일이고 날씨 이렇게 좋을 때 제가 학생 때 공부하면서 항상 들던 생각이 있거든요. 날씨도 이렇게 좋은데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이런 생각했는데 여기 이렇게 오신 분들 정말 이 배우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오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좀 책임감이 큽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로봇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고 과거에 로봇이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로봇 연구하는 사람들은 과거에 어떤 연구를 했는지 그리고 현재 또 로봇이 많이 진화가 되고 분야들이 넓어졌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훑어드리고 제가 전공으로 하는 그 재활 로봇 분야에 대해서 2교시에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작을 하면 여러분들 여기 보니까 되게 연령층이 다양하세요. 학생으로 보이는 분들도 계시고 좀 뭐 저보다도 연배가 높게 보이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그 유년 시절을 어떻게 보냈냐에 따라서 로봇 하면 생각나는 게 좀 다르실 것 같아요. 로봇 하면 어떤 게 생각나시나요? 여기 앞에 로봇 태권브이가 몇 년도에 나온지 혹시 아세요? 이게 1976년도에 만화 영화로 나왔습니다. 이게 김청기 감독이. 근데 그때는 안 계셨을 것 같은데 저는 태권브이를 보고 꿈을 키웠던 세대입니다. 네. 그래서 요즘에 그때는 이제 만화 퀄리티가 좀 안 좋았지만 요즘에 이제 다시 그려가지고 이렇게 태권브이가 나오죠. 예, 이렇게 멋있게 나왔어요. 옛날에는 이렇게는 안 했는데 뭐 역할은 같아요. 지구를 지키는 거죠. 악당들에게서. 그리고 또 생각나는 거 있으시나요? 미리 자료 다 보셨나요, 이거? 예, 아톰, 우주소년 아톰이라고 이게 사람만한 꼬마 같은 로봇인데 이 로봇은 태권브이보다 더 진화가 된 로봇이에요. 만화 영화 상에서. 왜냐하면 감정이 있어요. 그래서 울기도 하고 뭐 날라다니면서 힘도 엄청 세가지고 지구를 막 옮기기도 해요. 보셨으면 알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생각나시는 거 있으시나요? 네. 여기부터 이제 좀 아이언맨. 아이언맨이 이제 좀 최근에 나온 거죠. 근데 저는 로봇을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아이언맨을 보면 와 사람들이 저걸 보고 얼마나 기대를 할 텐데 나는 이거밖에 못해 이런 생각 좌절할 때가 되게 많습니다. 아이언맨이 제가 보기에 제일 제가 흉내내기 어려운 기술이 뭔 것 같습니까? 예, 이 가슴에 박혀있는 에너지원. 요즘에 여러분들 로봇 이렇게 시연하는 거 보시면 잘 보셔야 돼요. 이렇게 선이 이렇게 빠져가지고 어딘가에 꽂혀 있으면 그건 파워 꽂고 가는 로봇이고요. 그게 없으면 정말 만들기 힘든 로봇이에요. 배터리를 착용하고 다니는 건데 그 무거운 로봇을 자중을 이기면서 뭐 남까지 태워가면서 가려면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거를 이 아이언맨은 여기 가슴에 있는 요걸로 다 하죠. 네, 그것도 뭐 재충전도 안 하고 그냥 무조건 계속 돌아가죠. 이런 로봇은 정말 만들기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뭐 스타워즈에도 로봇이 나오죠. R2D2 이거 되게 추억의 영화인데 뭐 이런 것들을 저 보고 자랐고요. 그래서 제가 뭐 이제 대학원쯤 갈 때쯤 돼서 기계공학 과를 정할 때부터 약간 이걸 염두에 뒀어요. 저는 기계공학을 전공할 때 나는 뭔가를 만들어야 되니까 난 로봇을 할 거니까 만드는 과 기계과로 가자. 그 기계과를 갔고 그 다음에 대학원 전공을 좀 정할 때 되니까 로봇자 붙어있는 연구실에 지원을 해서 갔어요. 연구실에 가서 본 로봇은 전혀 다른 로봇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제가 접한 로봇은 이겁니다. 이게 뭔 것 같습니까? 이게 자동차 생산 공정 라인에서 자동차를 조립하는 로봇이에요. 그래서 여기 자동차가 이렇게 쫙 일렬로 쫙 지나가면 시간에 맞춰서 가면 이 노란색 로봇들이 막 타이밍 맞춰서 움직이면서 용접도 하고 조립도 하고 정말 빨리빨리 돌아가요. 뒤에 동영상도 보여드리겠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원래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인데 너무 고되고 8시간 일하면 퇴근해야 되고 근데 자동차는 빨리 많이 만들고 싶고 그러니까 로봇은 파워만 꽂아주면 불평 안 하잖아요. 계속 돌아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단순한 노동 이런 거를 맡기기에 좋으니까 로봇이 이 산업 현장에 제일 먼저 적용이 됐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거 로봇이라고 생각 동의하시나요? 이게 로봇이니까 제가 질문하면 이게 로봇이라고 동의하시죠? 그죠? 그러면 근데 여러분들 이제 로봇의 그 정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앞에 보여드린 이런 로봇들 이거 다 로봇이라고 그냥 다들 인식하시잖아요, 그죠? 이것도 로봇이고 이거 뭔지 아세요? 네, 청소 로봇. 이거 로봇이라고 동의하세요? 로봇이라고 부르니까 동의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정말 이게 로봇이구나 하고 느끼시는 건가요? 그렇죠. 부르니까 동의하시는 거죠. 이거 로봇처럼 안 생겼잖아요. 그죠? 우리의 상상 속에 있는 로봇은 사실 이런 거죠. 이런 거. 그죠? 이거 건담. 네? 이거 저도 이거 만드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근데 사실 이게 기능적으로는 로봇이 아니에요. 모양만 로봇이지 이게 로봇이라고 이거 로봇의 정의 뒤에 말씀드릴 텐데 이건 로봇이 아니에요. 왜 아닐까요? 로봇이. 예, 움직이지 않아서 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움직이지 않으니까 로봇이 아니다. 그럼 이거는 로봇인가요? 이거 태엽 감으면 움직이는데 이 로봇일까요? 되게 질문을 이렇게 던지니까 헷갈리시죠? 로봇이 과연 뭘까? 그래서 저도 이제 로봇을 전공했지만 이런 질문을 저한테 던져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냥 저건 로봇이구나 아니구나 그냥 감으로 얘기를 하지 이게 과연 로봇의 데피니션은 뭘까? 그래서 막 인터넷 검색도 해보고 국제 표준 기구에서는 로봇을 뭐라고 정의를 하나 이런 것도 조사해보고 했습니다.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일단 로봇이라는 단어가 언제 나왔냐면 이 카렐 차펙이라는 그 체코의 그 희극 작가가 있었답니다. 근데 이 사람이 1920년도에 본인이 이제 쓴 그 희곡의 제목이 뭐 로썸의 만능 로봇이라는 그때 이제 로봇이라는 단어를 이 사람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 사람이 그 희곡에서 의미했던 로봇의 그 뜻은 상당히 그 천한 일을 그러니까 허드렛 일을 그냥 반복적인 그런 허드렛 일을 시키는 불평불만 없이 시키면 무조건 해야 되는 약간 노예와 같은 그런 의미의 기계, 노예의 일을 하는 그런 기계 그런 의미로 이제 로봇이라는 단어가 처음 세상에 등장을 했고 보니까 한 100년 됐네요. 로봇이라는 단어가 세상에 등장한 지는 뭐 내년에 로봇 뭐 100주년 뭐 이런 거 하려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로봇은 처음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계 산업이 발달하면서 이제 사람이 하기 좀 힘든 일, 너무 반복적이라 사람한테 계속 부탁하기는 좀 그런 일, 그런 것들을 기계를 이제 사람들이 머리를 써서 만들어가지고 자동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그런 적용 사례들이 많이 나왔죠. 그래서 앞에 보여드린 그 산업용 로봇이 가장 두드러지는 예이고,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최근에 들어서 과연 로봇이란 뭔가 그런 질문을 좀 많이 던졌어요, 학자들이. 그래서 넓은 의미에서는 로봇이 일단은 센싱을 해야 돼요. 감지를 해야 돼요. 아까 그 산업용 로봇에서 이 로봇이 정확한 자리에 용접을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그 자리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카메라를 보고 찾던지 아니면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를 또 인지를 하고 있어야겠죠, 로봇이. 그런 센싱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거를 센싱한 정보를 프로세싱을 해야 돼요. 처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덜 갔다, 좀 더 가야겠다, 아니면 내가 너무 지나갔네, 뒤로 와야겠다, 이런 거를 자기가 판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프로세싱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움직여야겠다는 판단이 서면 가야 되나, 서야 되나, 뒤로 가야 되나, 이런 거를 액팅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감지하고, 그 다음에 판단하고, 움직이는 거. 그 세 가지 기능이 있으면 로봇이라고 넓은 의미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좀 질문들이 생기실 거예요. 이거 그러면 로봇이냐? 이게 요즘 나온 음성인식 세탁기인데요. 이게 내가 이제 말을 해요. 뭐 빨아줘. 뭐 이거는 두꺼운 이불이야. 뭐 이렇게 말해주면 알아서 세팅해서 뭐 돌아가서 빨래하고 뭐 세제도 넣고 탈수까지 해서 딱 되면 딱 스타트 다 됐습니다. 얘기해주는 그런 거죠. 그런 세탁기인데 그러면 이거는 로봇인가요? 센싱하죠. 센싱, 음성 인식하니까 내 음성을 감지하는 센싱을 하고 프로세싱 하죠.
내가 명령을 내리면 그 명령을 따라 해야 되죠. 프로세싱하고 액팅도 하죠. 이건 로봇이 맞습니다. 그냥 이게 그러니까 넓은 의미의 정의에 의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감으로 내 마음속에 로봇은 따로 있겠지만 누가 로봇의 데피니션을 물어보면 요 세 가지 센싱, 프로세싱, 액팅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미 로봇 전문가가 되신 거예요. 이미 이제 다 로봇 전문가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로봇일까요? 자동문. 로봇이 맞죠? 사람이 다가오면 감지를 하죠. 그러면 다가왔다. 얼만큼 가까이 왔다. 프로세싱을 하겠죠. 그 다음에 문을 열어주거나 닫거나 하겠죠. 그 다음 요거 음성인식 엘리베이터. 요것도 로봇이 맞습니다. 음성을 인식하고 프로세싱하고 액팅을 하니까. 근데 여러분들 그 음성인식 엘리베이터에 대해서 유튜브에 검색해 보시면 굉장히 웃긴 코미디 동영상 찾아보실 수 있어요. 한번 보신 분 계시나요? 그게 그 스코틀랜드에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이 그 영어 악센트에 대해서 되게 스코틀랜드 사람들을 흉을 많이 보는데 스코티시 액센트인데 스코틀랜드 액센트로 음성인식 엘리베이터를 타고선 11층 가달라고 11 이렇게 얘기하는데 음성인식 엘리베이터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엘리베이터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막 엘리베이터 때려부시고 뭐 이런 10분짜리 동영상인데 나중에 시간 나면 한번 보세요. 어쨌든 음성인식 엘리베이터를 만들려면 그런 인식하는 그런 알고리즘도 되게 잘 만들어야겠죠. 사투리도 알아듣고 뭐 다른 목소리도 알아듣고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이제 로봇의 데피니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로봇의 역사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로봇이 1920년대에 처음으로 단어가 나왔고 그 다음에 한 1950년대쯤에 최초의 컴퓨터 나온 거 아시나요? 애니악이라고 집채만한 컴퓨터가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프로세싱하는 그런 거에 대한 뭔가 기술이 발전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것과 맞물려서 이 산업 현장에 로봇이 적용되기 시작했죠. 로봇을 뭐 자동차 아까 보여드린 자동차 공장 라인에다가 로봇을 딱 설치를 했을 때 뭐가 달라질까요? 기존의 사람들이 하던 거에 비해서 생산성이 엄청 뛰어나지겠죠. 하루에 한 대 만들던 자동차가 10대, 100대씩 나올 수가 있죠. 밤새도록 만들 수 있고. 그러면 자동차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 불량률이 좀 낮아질 수 있겠죠. 맨날 똑같이 작업을 할 테니까. 그래서 처음에 그 로봇은 산업 현장에 많이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장 자동화인데 주로 하는 일들이 뭐 용접하는 거, 그다음에 조립하는 거, 물품 이송하는 거, 뭐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공장에 적용을 했는데 그러면 이런 것들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사람이 만들었겠죠. 그리고 사람들이 프로그램했을 때고 그러면 그걸 만드는 사람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만들 수 있게 됐을까? 뭘 써서 만들었을까? 사람이 만들었으니까 사실 여러분들 이미 로봇 전문가세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센싱, 프로세싱, 액팅 이거만 알면 돼요. 근데 그걸 만들 수 있는데 어떻게 그럼 만들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거 공장에서 돌아가는 이 로봇을 만들고 싶다 내가. 그러면 일단 뭔가 재료를 사야겠죠. 그죠? 뭘 사야 될까요? 뭐 이거 로봇이 움직여야 되니까 움직이게 하는 뭔가가 필요할 텐데 분명히 전기 모터 생각하실 거예요. 그죠? 전기 모터 같은 거 사야 되고 모터에다가 뭔가 링크 같은 뭐 쇳덩어리를 연결시켜서 뭐 그 구조를 만들어 가지고 동작하게 뭐 컴퓨터랑 연결해서 해야겠다 이런 생각 드시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수요들이 생겨나면서 새로운 학문이 생겼어요. 로봇을 만들고 움직이려면 뭘 공부해야 될까? 일단 이걸 체계적으로 좀 해보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Introduction to Robotics라고 이런 책이에요. 교과서. 이게 이제 대학에서 뭐 기계공학과나 전자공학과 가면 이 책으로 이제 배웁니다. 학부 뭐 한 3학년, 4학년 되면. 이때 이제 이 목차입니다. 이 책 안에. 되게 뭐 영어로 되어 있어서 좀 저기 보기 싫으실 텐데 이걸 이제 세 개로 크게 나누면 기구학,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동력학, 그 다음에 제어 이렇게 딱 세 가지. 이거 첫 강의 들으셨으면 그 박수경 교수님이 뭐 기계공학의 분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뭐 모르셔도 됩니다. 근데 이게 세 가지가 이제 뭐냐면 의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기구학은 로봇의 움직임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거죠. 내 팔도 사실 로봇으로 볼 수 있어요. 저도 사실 로봇의 데피니션에 속합니다. 센싱하죠, 제가. 눈으로 보고.
감각도 있고, 그다음 프로세싱 머리에서 하고 움직일 수 있잖아. 그러니까 저도 로봇에 해당합니다. 근데 이거 기구학은 뭐냐면 내 팔에 내 손의 위치, 이게 이제 3차원 좌표계 혹시 아시나요? X, Y, Z 좌표계. 만약에 여기를 원점이라고 부르면 되게 피곤해 하시는데 뭐 안 할게요. 그러면 좌표계 뭐 내 손의 위치가 뭐 1m, 1m, 1m 원점에서부터 1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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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거기에 있다. 이런 거 이제 내가 표현할 수 있죠. 내가 어디 있는지를 좌표를 얘기할 때. 그때 뭐 여러분들 뭐 GPS로 좌표 찍을 때 그거랑 비슷한 겁니다. 그럼 내 위치가 어디냐? 그거에 대한 겁니다. 기구학은. 그다음에 동력학은 이 로봇에 얼만큼의 힘을 주면 어떻게 움직일까? 이거에 대한 겁니다. 왜냐하면 로봇은 다 움직이는 거잖아요. 아까 공장에서 움직이는 로봇도 정확하게 시간 맞춰서 어딘가에 가서 용접을 해야 되죠. 그러면 얘한테 얼만큼의 힘을 줘야 저까지 갈 수 있을까? 그런 거에 대한 거고. 그다음 제어는 이거를 어떻게 정확하게 가서 그 자리에 빨리 도달할 수 있게 컨트롤을 해줄 수 있는가. 프로세싱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부터 조금 지루하실 수 있는데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반응을 보면서 제가 이 부분을 빨리 넘어갈지 아닐지 판단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간단한 그 산업용 로봇입니다. 이게 이제 스카라 타입 로봇이라고 부르는데 평면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제 어깨 조인트, 팔꿈치 조인트 있어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 그래서 보면은 이게 베이스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땅에 고정되는 거죠. 고정점이고 거기에 관절이 하나 있어요. 조인트 1이라고 써 있고 얘는 돌아가고 그 다음에 그 링크가 달려 있고 거기 끝에 이 첫 번째 링크 끝에 또 관절이 하나 있어서 또 두 번째 링크를 돌려요. 그래서 그 돌아간 각도 두 개가 있죠. 예, 이 로봇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로봇 어떻게 만들죠? 네, 모터 두 개 필요하겠죠. 그럼 여기다가 모터 하나 넣고 그 다음에 여기다 하나 넣고 그죠? 그러면은 이제 만들 수 있는 거죠. 모터는 어떻게 뭐 만드나요? 여러분들 주로 안 만들고 사시죠? 예, 모터 팝니다. 그래서 뭐 전기 모터도 있고 힘이 더 필요하면 유압 모터도 있고 공압 모터도 있는데 세 개의 공통점은 무조건 돌린다. 에너지를 가해주면 돌아간다. 그래서 뭐 전기 모터는 여기 빨간 선, 까만 선 보이시죠? 여기 이제 배터리, 발음을 잘 교수인데 배터리 그 플러스랑 마이너스 이렇게 빨간 거 까만 거에 딱 연결하면 모터가 확 돌아가겠죠. 보신 적 있으시죠? 네, 그래서 뭐 배터리를 좀 볼티지를 높여주면 빨리 돌아가고 낮은 걸 연결하면 천천히 돌아가겠죠, 그죠? 근데 그게 돌아가는 원리는 혹시 아시나요? 왜 돌아가죠 이게? 네, 정확합니다. 이게 플레밍의 왼손 법칙 뭐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이게 1800년도에 그 과학자들이 이제 그때 막 전자기학 이런 그 물리학에 그 아주 그 실용적인 이론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그 증기기관 나오고 뭐 이런 그던 시절이에요. 그때 뭔가 움직이게 막 그 동력원을 줘서 불을 막 떼서 증기를 만들었더니 엔진이 막 돌아가고 기차가 굴러가죠. 그래서 뭔가 에너지를 주면 움직이는 그런 장치들이 막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산업이 발달이 됐죠. 그때. 그 뭐 1차, 2차 산업혁명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 이제 맞물려서 나온 거예요. 자석이 있는데 거기에 자석 안에 이렇게 전선을 놓고 전기를 흘려보냈더니 전선이 움직여요. 요거를 활용하면 여기 전기를 이렇게 가해주고 여기 코일을 감아가지고 코일에 전기가 흐르게 만들고 그 코일 바깥에 이렇게 영구 자석 이게 자석입니다. 바깥에 있는 자석을 이렇게 놓으니까 막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되게 괜찮다 그래서 이거를 이런 데다 이제 그 모터 여기 이런 데 이제 로봇 만들 때 이제 여기다 넣는 거죠. 전기 모터는 이제 특징이 빨리 돌아가요. 그 대신 힘이 약해요. 손으로 이렇게 잡으면 멈출 수 있어요. 힘이 약하니까. 근데 이제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힘이 큰 게 필요할 때는 유압 모터는 뭐냐면 전기 대신에 유체를 집어넣는 거예요. 펌프로. 그 뭐 물이나 아니면 기름 이런 걸 넣으면 이제 모터가 돌아가기 힘이 세요. 그리고 공압 모터는 이제 유압은 지저분하니까 뭐 세고 이러면 막 이렇게 닦아야 되고 지저분하니까 공기를 이제 넣어주는 거죠. 뭐 이런 이제 모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터들을 활용해서 이렇게 관절에다가 넣고 그 모터 축이 관절이 되는 거죠. 거기다 링크만 연결하면 로봇이 됩니다. 여러분들 다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근데 관절이 이제 어쩔 때는 이제 주로 이제 돌아가는 게 있는데 직선으로 움직이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직선형 조인트를 관절을 이제 만들면 되는데 이런 거는 그럼 모터로 어떻게 하죠? 여기 되게 많이 아시네. 여기 강의 왜 들으러 오시는지. 예, 잘하십니다. 예. 이런 게 있습니다. 이 볼 스크류라고 여기 이제 요 스크류인데 요거를 돌리면 이 씌워져 있는 게 앞뒤로 움직이겠죠. 예, 이런 거를 연결해서 이제 그 기어처럼 달아주면은 그 회전 운동을 직선 운동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계 부품들을 이용해서 로봇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기구학이란 뭐냐? 그러면 각각의 모터에서 돌아가는 각도가 있을 텐데 그 모터의 각도가 몇 도 돌아가면 끝의 위치가 어디에 가 있을까? 이거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이제 보여주면 이제 각도가 모터 1번의 각도, 2번의 각도가 있는데 이게 들어가면 XY에서 좌표가 어떻게 되느냐, 직교 좌표에서 어떻게 되느냐 그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그 스카라 타입 로봇 보였는데 위에서 보면 이렇게 보이겠죠. 여기가 모터 1번이 들어가 있고 여기 2번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요게 각도가 세타1, 세타2가 돌아가면 얘의 위치가 어디냐? 그러면 어떻게 나올까요? 삼각함수 사인, 코사인 쓰면 나오겠죠. 자세히 모르셔도 됩니다. 이런 거 요즘에 다 프로그램으로 돼서 정확히 모르셔도 됩니다. 그래서 입력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뭐 링크 길이 이것만 다 입력해주면 알아서 다 해줘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이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기구학에서는 모터 하나하나의 각도를 줬을 때 끝단의 위치가 어떻게 되냐. 왜 끝단이 왜 중요하냐면 주로 그 산업용 로봇이 뭔가를 들고 움직여서 용접을 하든 뭘 하든 하잖아요. 그 끝단의 위치가 중요해요. 끝에서 일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로봇 끝단의 위치를 알려주는 그런 식이 되겠죠. 그래서 뭐 정기구학이라는 거는 forward kinematics인데 각도를 줬을 때 XY 직교좌표계의 위치를 찾아내는 걸 정기구학이라고 거꾸로 내가 그러면 저 1,1에 가고 싶으면 각도가 얼마가 돼야 되지? 그거에 대한 질문은 역기구학이라고 합니다. 둘 다 이 식만 있으면 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동력학은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터에다 그러면 얼만큼의 힘을 주면 어떻게 움직일까? 뭐 이런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그래서 내가 로봇을 원하는 대로 움직이게 뭐 빠르게 움직이고 싶을 수도 있고 천천히 움직이고 싶을 수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거는 로봇의 움직임에 대한 뭔가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주로 이제 시작되는 게 이겁니다. 뉴턴의 제2법칙. 그 힘을 주면 움직인다는 거죠. 이제 F 힘을 주면 그 질량 무거우면 천천히 가고 가벼우면 빨리 가고 그다음 가속도 그거죠. 네. 이거 다 물리 시간에 배우셨을 것 같은데 그렇죠?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로봇에 적용을 하면 여기다가 그 회전 힘 돌리는 힘을 얼만큼 줬을 때 요 움직임이 어떻게 되냐. 그래서 여기 시계는 이제 가속도도 등장을 하고 속도도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게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이제 식이 나오는데 전혀 이해하실 필요 없고요. 이거 검증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로봇 전공하는 사람들도 다 실수해요. 이거 시험 문제 내면 다 틀려요. 왜냐하면 이게 복잡하잖아요. 그죠? 이게 모터 2개 있는데 두 개짜리 해도 이 정도인데 3개, 모터 3개, 4개 늘어나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해요. 복잡도가. 그래서 이제 공장에서 쓰는 로봇은 주로 한 6자유도 됩니다. 모터가 6개인데 그거의 동력학식을 구해라 하면은 일단 욕부터 해요. 그걸 왜 사람이 어떻게 해? 이제 그렇게 돼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식 하나가 이제 모터의 개수별로 식이 나오겠죠. 네. 모터 하나에 대한 식이 A4 용지로 한 20페이지 넘어요. 그렇게 복잡해요. 6자유도가 되면. 그래서 그거는 사람의 힘으로 사람이 할 수도 있는데 해놔도 맞았는지 틀렸는지 검증하기가 어려워요. 너무 복잡해서 그 정도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한 80년대에는 그거에 대한 논문도 막 사람들이 쓰고 했는데 요즘에 아무도 관심이 없죠. 왜냐하면 이런 프로그램이 다 해줘요. 네.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여기 뭐 매틀랩 아니면 매스매티카 이런 이제 수학 그 식 다루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그 파라미터만 입력해주면 돼요. 이 링크 1번 링크의 무게랑 길이가 얼마고 이너셔가 얼마고 2번은 어떻게 되고 그것만 입력을 해주면
로봇이 어떻게 생겼고 그러면 알아서 다 동력학식을 계산해 줍니다. 그리고 뭐 시뮬레이션도 해주고 다 해줍니다. 그래서 로봇을 여러분들 로봇 전문가신데 이런 거 식 못 구한다고 전문가가 안 되시는 게 아닙니다. 일단 센싱, 프로세싱, 액팅만 알고 계시면 전문가고요. 이거는 그냥 사용법만 나중에 배우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남은 게 뭐죠? 네. 아까 기구학, 동력학, 그 다음 제어라고 했죠. 그래서 동력학을 이제 이런 식을 정확히 알면 이걸 정확히 알면 내가 여기다가 1Nm의 힘을 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알 수가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사실 모델일 따름이에요. 실제 상황에서는 변수가 많아요. 그래서 이 모델대로 움직이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때는 그래서 이제 제어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불확실성을 다 상쇄시켜주기 위해서. 여러분들 피드백 컨트롤이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네, 제어공학인데 이제 되먹임이라고 하죠 한국말로. 네, 피드백 컨트롤. 근데 이게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 항상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처음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한테 좋은 아침입니다 했는데 이 사람이 되게 표정이 안 좋아요. 뭐지? 근데 처음에 그러죠. 나 인사를 했으면 받아주는 게 상식인데 안 받아줘. 그러면 이제 그 다음날 그 사람한테 이제 다른 걸 해보겠죠. 좋은 아침입니다. 똑같이 할 게 뻔하니까. 그러면 이제 뭐 커피를 한 잔 갖다 드린다. 그때 좋아해. 아, 이 사람은 커피를 좋아하는구나. 뭐 이런 정보가 들어오잖아요. 그게 센싱이에요. 예? 내가 이제 뭔가 입력을 줬을 때 반응을 보면서 센싱을 하죠. 그러면서 내 입력을 조절하죠. 더 원하는 대로. 그죠? 예. 뭐 이런 예는 되게 많습니다. 일상생활 중에. 뭐 주식을 하시는 분 계시나 모르겠는데 주식도 보면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센싱을 해서 내가 그 정보를 가지고 판단해서 액션을 하죠. 그죠? 그러니까 뭐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피드백 컨트롤이라는 개념은 어려운 개념이 아니고요. 되게 단순한 개념이에요. 내가 이게 사람의 경우 내가 어디 가고 싶다. 내가 뭘 하고 싶다. 내가 예를 들어서 이 포인터를 잡고 싶다. 내가 생각을 하면 내 팔이 지금 여기 있죠. 그리고 내 눈으로 이거와 이거 내가 잡고자 하는 물체와 내 손의 위치의 차이를 내가 알죠. 그러면 가야 되죠. 이렇게 일로 가야지. 그러면 센싱을 했죠. 눈으로. 센싱을 해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판단을 해서 뇌에서 판단을 해서 앞으로 움직이는 근육을 활성화시키겠죠. 뇌에서. 그래서 이렇게 잡는 거잖아요. 이거 피드백 컨트롤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다음에 뭐 에어컨. 김연아가 에어컨 선전에 나왔었나? 여기 김연아가 있는데 이 에어컨도 마찬가지예요. 온도 조절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온도 센서가 있어서 23.5도 딱 들어왔는데 내가 25도를 원해요. 그러면 온도를 더 높여야 되죠. 그러면 뭐 에어컨이 히터가 돼야겠죠. 그래서 열을 가해서 온도가 높아질 때까지 계속 이 루프가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온도가 27도예요, 만약에. 그러면 이제 쿨링을 할 테고. 그죠? 이게 피드백 개념인 거 아시겠죠? 네. 로봇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똑같이 이제 이 로봇의 팔이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로봇의 팔이 0도에서 90도로 움직이는 게 목적이다. 그러면 이 팔에 센서가 있겠죠. 관절 각도를 재는 센서. 그 센서 값을 읽어가지고 현재 내가 가고 싶은 각도랑 빼가지고 더 갈지 덜 갈지 이것을 판단해서 모터에다 힘을 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제어에 대해서는 되게 이제 이론들이 많아요. 그래서 로봇의 팔의 끝에 위치를 주로 산업용 로봇에서 하는 건데 위치 제어하는 게 대부분이었고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힘을 제어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어딘가에 붙어서 그러니까 로봇의 끝단이 어떤 이제 환경에 예를 들면 벽 같은 데 붙어서 얼만큼의 힘을 줘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움직이지 않죠. 벽을 뚫지 못하니까. 그죠? 그렇지만 힘의 양을 조절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힘 제어도 할 수 있고 요즘에 많이 하는 게 임피던스 제어라는 개념인데 이거는 뭐냐면 힘과 위치의 관계를 제어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 그 스프링 아시죠? 스프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프링을 당기면 스프링이 늘어나죠. 그러면서 힘을 많이 주면 스프링이 많이 늘어나고 힘을 적게 주면 스프링이 적게 늘어나고. 그런데 같은 힘을 줘도 스프링의 탄성 계수에 따라서 늘어나는 정도는 다르죠.
아주 단단한 스프링은 조금 늘어날 테고 아주 말랑말랑한 스프링은 많이 늘어날 테고 그죠? 그래서 그 힘과 위치의 관계 스프링의 경우 그걸 임피던스라고 해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로봇이 이제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사람하고 악수를 하는 로봇이 있어요. 그러면 이 로봇은 위치를 제어해도 안 돼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얼만큼 힘을 줄지 모르잖아요. 내가 이제 여기 있는 학생분하고 악수를 하는데 내가 이제 반갑습니다 이렇게 악수를 하는데 이 사람이 일부러 힘을 꽉 줘요. 힘이 되게 센 사람인데 힘을 꽉 주면 내 팔이 안 움직이겠죠. 악수를 하고 싶어도. 근데 내가 만약에 로봇한테 위치 제어를 하라고 시키면 이 로봇은 무조건 움직여야 되잖아요. 프로그램된 대로. 그러면 상대방의 팔을 부러뜨릴 수도 있어요. 그죠? 힘이 엄청 센 로봇이라면. 그죠? 그리고 힘 제어를 해도 안 돼요. 이거는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힘이 제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럴 때는 임피던스 제어를 해줘야 돼요. 이 사람한테 얼만큼의 그 낭창낭창함, 말랑말랑함, 뭐 이런 거를 느끼면서 악수를 해라. 이렇게 지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이제 로봇을 만들고 어떻게 제어하고 뭐 기구학은 어떻게 하고 동력학 어떻게 하는지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로봇 전문가신데 로봇을 만들어서 제어를 하려면 어떻게 구현을 하지? 아까 뭐 모터 사서 링크 연결해서 로봇 만드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모터에 뭐 전선이 나와 있어서 거기에 이제 신호를 주면 모터가 돌아가겠죠. 근데 그걸 컴퓨터로 제어하고 싶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냥 컴퓨터로 이렇게 바로 연결이 되나요? 여러분들 컴퓨터에는 USB 포트밖에 없잖아요. 그죠? 다른 포트도 있나? 뭐 저기 헤드폰, 이어폰 포트 있고. 그러니까 로봇으로 가는 포트는 없잖아요. 어떻게 하죠? 네, 중간에 뭔가 매개체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이 컴퓨터의 역할을 보면 로봇에서 이제 관절의 각도를 측정하는 센서가 있을 텐데 그 센서 신호를 컴퓨터한테 보내줘야겠죠. 그래서 컴퓨터가 그걸 읽어서 프로세싱을 하겠죠. 처리를 해서 모터를 얼만큼 움직여 하고 명령을 주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역할이 이건데 문제가 뭐냐면 이 로봇은 아날로그 시스템이에요. 아날로그가 뭔지 혹시 아시나요?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차이. 그러니까 디지털은 뭔지 아시죠? 다 숫자죠, 숫자. 컴퓨터 안에는 다 숫자로 존재해요. 그래서 이런 숫자, 디지털 넘버, 숫자. 예를 들어 10을 내보내, 9를 내보내, 9.8 뭐 이렇게 숫자로 내보내는데 실제 로봇은 그 숫자를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 모터에 여러분들이 숫자를 줄 수가 없죠. 모터의 입력인 그 아까 빨간 줄 빨간 선 까만 그 전선 거기에는 전기 신호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전기 신호는 아날로그 시그널이에요. 0.1V, 1.5V, 3V 뭐 이렇게 뭐 숫자가 뭐 정해지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신호 자체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중간에서 변환시켜 주는 게 필요해요. 디지털 넘버 숫자를 아날로그 신호로 변화를 시켜줘야 돼요. 그런 역할을 해주는 보드를 팝니다.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이거 사다가 컴퓨터 열고 거기 꽂으면 돼요. 그리고 여기 이제 이 커넥터에다가 그 여기서 나오는 그 선을 그 각각의 모터에다가 연결해 주면 되는 거죠. 이게 뭐 어려운 거 아니고요. 요즘에 아두이노라고 알죠? 아두이노라고 뭐 한 얼마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10만 원보다는 5만 원보다도 아래일 겁니다. 그래서 이 아두이노 가지고 그냥 그 역할을 해요. 아두이노가. 그래서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초등학생 분들도 다 로봇을 제어하고 막 하실 수 있어요. 되게 잘 돼서.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제 아직 과거에 있습니다. 1세대 로봇. 네, 1세대 로봇 산업용 로봇인데 산업용 로봇의 목적은 공장을 자동화시켜서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졌고 산업용 로봇을 만들 때 중요한 것은 로봇이 견고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정확한 포지션에 정확한 위치에 항상 똑같이 갈 수가 없어요. 로봇이 덜렁덜렁하거나 뭐 유격이 커서 이렇게 워블링이 좀 있거나 그러면 견고하지 않으면
똑같은 입력을 줬는데 똑같이 제어를 했는데 어느 날은 여기가 있고 어느 날은 저기가 있고 뭐 이런 일들이 발생해요. 그래서 일관성이 없어져요. 그래서 견고한 로봇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 만들어진 로봇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모델을 만들어야 되고 그거는 아까 동력학 그 프로그램 돌리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어떠한 변수가 생겨도 원하는 일을 수행하는 그런 제어를 해줄 수 있는. 그래서 이런 제어에 대한 이론들이 산업용 로봇이 발전하면서 같이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이 1980년대까지 그때까지는 산업용 로봇 시대였는데 그때까지는 이 로보틱스라는 학문과 제어 학문이 되게 같이 발전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소위 말하는 덕후들, 그 엔지니어 중에 수학식 막 푸는 거 좋아하고 막 이론 만들어내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엄청 천재적인 그런 이제 논문들을 많이 썼죠. 그래서 1980년대까지는 그런 이제 시대였고 지난번 강의를 하셨던 김경수 교수님도 그런 덕후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컨트롤 제어 알고리즘 이론 만들고 하는데 되게 전문가세요. 그런 학문적인 발전이 이제 같이 맞물려서 이루어졌는데 그러면서 이제 90년대에 들어서면서 포화 현상이 나타났어요. 이제 자동차 공장에 로봇이 이미 다 들어간 거죠. 그리고 제어도 이미 잘 돼요. 더 이상 잘할 게 없어요. 그러면 로봇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할 일이 없어졌을까요? 다른 할 일을 찾았겠죠. 그게 뭐냐? 2세대 로봇이 이제 지능형 로봇이라고 하는데 여기 이제 신문 기사 보면 93년도에 이제 대전에서 엑스포가 있었는데 그때 엑스포 바로 옆에 뭐가 있는지 아시나요? 대전 엑스포장 옆에 카이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카이스트에서 로봇을 전공하시는 분들이 대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국제 마이크로 로봇 대회. 마이크로가 뭔지 무슨 뜻인지 아시죠? 마이크로 되게 작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밀리미터가 1mm 어느 정도인지 아시죠? 1mm면 사실 뭐 이만큼? 근데 마이크로미터면 이거의 1000분의 1이에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사실 이름을 잘못 붙인 거죠. 이 로봇이 눈에 보이잖아요. 그죠? 마이크로 로봇 아니에요. 근데 산업용 로봇에 비해서 작다 이런 의미였죠. 이때는 산업용 로봇 시대에서 넘어가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 이제 로봇이 하는 이 대회였는데 뭐 하는 대회냐면 미로찾기 대회예요. 여기에다가 이제 이런 마이크로 로봇을 집어넣어가지고 마이크로 로봇에 센서가 있겠죠. 아까 로봇의 3대 요소 센서, 프로세서, 모터 이 세 가지가 있는 마이크로 로봇인데 이 미로 이게 벽을 막 타고 가다가 이 길이 아닌가 하고 판단해서 이렇게 어딘가로 이제 출구를 찾게 빨리 찾는 게 1등 그런 시간 재고 이런 거 대회예요. 이런 대회가 이제 1회 대회가 이때 생겼고 요때 이제 비슷한 시기에 마이크로 로봇 축구 대회를 또 만들었어요. 카이스트 교수님이.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처음 만든 대회라고 하는데 이 로봇이 발로 차는 그런 축구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탁구공만한 조그마한 공을 로봇이 이제 공의 위치를 찾아가지고 골대에다가 집어넣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같이 팀워크를 하면서. 여러분 되게 이거 트릭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 골대가 요만큼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제 플레이어가 3대가 있잖아요. 3대 3으로 이제 축구를 하면 여기 3대 그냥 이렇게 쭉 세워놓으면 절대로 안 져요. 넣을 수가 없어요, 골을. 네, 뭐 근데 그건 이제 규칙으로 정하기 나름인데 뭐 어쨌든 처음에는 되게 잘 못했어요. 공은 저기 있는데 로봇들은 다 저쪽 구석에서 놀고 있고 왜냐면 센싱이 잘 안 되니까. 요즘엔 되게 잘합니다. 네, 그래서 이 대회가 계속 지금 뭐 한 20년 가까이 발전을 해왔죠. 이게 이제 지능형 로봇이고요. 그래서 20년 후에 현재는 이런 마이크로 로봇을 이제 아무나 할 수 있는 그 키트들도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6학년 1반 학생들이 한 겁니다. 그래서 초등학생들이 이런 마이크로 로봇 미로찾기 프로그램도 하고 할 수 있는 편리한 그 환경이 다 돼 있어요. 이게 예전에는 대학원생들 중에서도 로봇을 엄청 잘하는 프로그램 할 수 있는 사람들만 하고 막 신기하다 했는데 지금은 뭐 이게 이제 보편화돼서 이런 대회에는 초등학생들도 참가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그 보급화가 됐어요.
그다음 3세대 로봇을 이제 직립보행 로봇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동의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뭐 그냥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아까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떤 게 로봇이냐고 질문을 드렸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앉아 계시는 분들이 사람같이 생긴 게 로봇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던 이제 엔지니어들이 정말로 사람 크기에 직립보행을 하는 로봇을 만들어 보자. 여러분들 그 처음에 걷기 시작한 날을 기억하시나요? 태어나서? 아무도 못하시죠? 보통 한 살쯤 되면 걷는 것 같은데 처음에 걸을 때 정상적으로 이렇게 다 걷나요? 아니죠. 막 넘어지면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제 뇌 제어기를 튜닝을 하는 과정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튜닝이 다들 잘 계셔서 돌부리에 걸려도 균형을 잡으실 수 있고 그러죠. 근데 이 로봇도 마찬가지로 프로그램을 해줘야 돼요. 잘 걸을 수 있게. 이 두 발을 가지고 걷는 거는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로봇 이런 시연하는 거 이제 지금 이 보시면 이제 1986년부터 혼다에서 아주 비밀리에 프로젝트를 했어요. 그래서 이 직립보행 로봇을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시작을 했고 중간에 여기 보이시나요? 로마 교황청에 인간형 로봇에 대해 의견을 구하고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 승인을 해달라고 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이때만 해도 두려움이 있는 거죠. 아, 이 로봇이 정말 신이 창조했다고 이제 로마 교황청에서 생각을 하는 그런 신의 창조물을 인간이 도전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해석도 이제 받고 싶고 이런 마인드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역사를 통해서 2005년에 거의 한 20년 정도 후에 이렇게 시연을 했어요. 혼다에서.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이거 보시면 선 안 달려 있죠. 여기 뒤에 이게 뭘까요? 배터리입니다. 그래서 한 30분 동작하면 1시간, 맥시멈 1시간 동작하면 배터리 교체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로봇이 들 수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이 로봇이 쓸모 있으려면 뭔가 일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야, 너 무거운 거 좀 들어봐. 이렇게 시켜야 되는데 몇 킬로 정도 들을 수 있을까요? 500g도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로봇을 가지고 하는 일이 뭐냐 보면 이렇게 댄싱하고 그냥 이렇게 엔터테인하는 그런 쪽에 주로 활용이 됐고 실제로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택배 배달도 못 해요. 그래서 사실 근데 이게 이제 의미는 뭐냐면 도전을 하는 거죠. 기술적인 도전. 직립보행을 한번 우리가 완벽하게 해보자. 그래서 이때 이런 연구와 맞물려서 사람이 어떻게 보행을 하는가에 대한 생체 역학적인 연구도 많이 이루어졌어요. 이게 보시면 작년에 8월에 나온 기사인데 일본 혼다에서 만드는 아시모 로봇 이제 중단했다. 개발을 중단했다. 이런 기사입니다. 왜 이렇게 중단을 했을까요? 네. 20년 넘게 30년 가까이 30년도 넘었죠. 30년 넘게 투자를 했는데 이분들이 사실은 이게 뭔가 이윤을 창출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 투자를 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는 그만할 때가 됐다 판단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개발하는 과정 중에 얻어낸 지식들을 가지고 다른 사업들을 아마 구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직립보행 로봇은 아직까지는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그런 예를 들어서 뭐 가방이라도 들어주는 그런 일도 하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로봇의 구조에 대해 로봇이 이제 어떻게 요즘에 이게 휴보가 2005년이었잖아요. 지금 그 후로도 한 14년, 5년 지났잖아요. 그 이후로 많은 진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이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정리를 할 텐데 과거에 그 로보틱스 과목이 나오고 산업용 로봇과 맞물려서 로봇이 발달하던 시절에는 로봇의 구조가 상당히 전형적이었어요. 산업 현장에 쓰여야 되니까 뭐 이런 다 이렇게 고정이에요. 바닥이 고정돼 있고 어딘가에 이렇게 딱 세팅을 해놓으면 그 언저리에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원통 좌표형, 뭐 좌표계에 따라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 아니면 뭐 극좌표형, 뭐 아까 보여드린 스카라 타입, 수평 다관절 이렇게 움직이는 거, 그다음에 수직으로도 움직일 수 있는 거,
아니면 직교좌표, 직선으로만 움직이는 뭐 이런 형태로 좀 약간 정형화돼 있었어요, 로봇의 구조가. 근데 그 이후에 로봇이 구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런 이동형 로봇, 그 로봇의 베이스가 고정돼 있지 않고 사람 로봇처럼 고정돼 있지 않고 움직이는 로봇. 이거 인천공항에 있는 그 로봇 보신 적 있나요? 주로 이 로봇하고 사진 많이 찍으시더라고요. 근데 이 로봇 이동형 로봇이죠. 할 수 있는 게 뭐 안내하고 움직이면서 내가 어디에 있는지 좌표 알고 배터리가 배터리가 줄어들면 그 충전소에 본인 스스로 가서 충전하고 이런 일들을 합니다. 청소형 로봇도 이동형 로봇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계단 같은 거 올라가는 그런 뭐 승월형 이동 로봇도 개발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이족 보행 로봇 아니면 가족 보행 로봇도 있죠. 이제 이 로봇이 어디에 쓰일 수 있을까? 실제로 요거는 좀 쓸모가 있어요. 그래서 택배 배달을 시켜보겠다. 뭐 그러면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로봇이 택배 배달하면 느낌이 어떠시겠습니까? 질문하더라고요. 놀라실 것 같나요? 로봇 택배 배달. 사람이 아니라 로봇이 배달한다. 뭐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보여드린 로봇은 다 딱딱해요. 관절이 있고 링크가 있고 딱딱한 그 쇳덩어리가 연결돼 있고 뭐 이런데 요즘에 소프트 로봇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소프트 로봇은 그래서 관절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문어 같은 거예요, 문어. 네. 그래서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흐느적거리면서 움직이는 로봇. 네. 그래서 이런 이제 무형 그 관절이 정해지지 않는 무정형의 로봇이 요즘 유행입니다. 그래서 이게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이 그리퍼인데 물건을 잡는 그 로봇 손인데 예전에는 딱딱한 걸로 하다 보니까 어떤 물체는 못 잡기도 하고 달걀 같은 걸 잡다가 깨트리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는데 이거는 아주 부드럽고 유연하면서도 잘 잡아요. 어떠한 형체도 잘 적응할 수 있고 뭐 그런 이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진정한 마이크로 로봇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판타스틱 보야지라는 영화 1966년도 영화인데 이 영화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요. 이 사람의 몸 안으로 이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잘못된 부분도 고쳐주고 뭐 이런 영화인데 사실 이거 되게 오래된 영화지만 되게 혁신적인 아이디어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어디 아프면 약을 먹잖아요. 근데 그 약이 그 아픈 곳에만 가면 되는데 그냥 먹으면 아무 데나 다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하면 약물이 원하는 데 잘 전달될까 이런 것도 연구를 하시고 그러는데 요즘에 이 로봇을 작게 만들어 가지고 체내에 집어넣는 연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이제 미국의 그 텍사스에 있는 그 사우던 메소디스트 유니버시티라는 대학에 이제 그 김민준 교수님이라고 있는데 이게 완전 마이크로 진짜 마이크로예요. 아까 그 지능형 로봇 하면서 보여드린 마이크로 로봇은 좀 컸죠. 근데 이거는 체내에 들어가도 뭐 문제 없을 만큼의 마이크로 로봇이고 이 로봇을 이게 로봇이 되려면 뭐가 필요하죠? 센싱, 그 다음에 프로세싱, 그 다음에 액팅 이게 필요하죠. 근데 이 조그만 로봇에 그걸 다 넣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센싱은 뭐로 하냐면은 체내에 들어갔으니까 MRI나 이런 그 체내를 볼 수 있는 이미징으로 센싱을 하고 그 다음에 프로세싱은 밖에서 하고 어디로 의사가 판단하겠죠. 그리고 액팅은 이 로봇에 모터를 집어넣을 수 없죠. 그죠? 이 자그마한 마이크로미터 안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바깥에서 자기장을 변화시켜서 로봇을 움직이는 거예요. 예, 자석으로 당기고 밀고 컨트롤을 하는 그런 기술들을 개발을 해서 하기도 하고 로봇이 힘이 더 커야 되면은 이 여러 개의 파티클들이 다시 합체를 했다 분리되기도 하고 뭐 이런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기술이 이제 언젠가는 체내에 인체에 도움을 줄 수 있는데 현재 상태는 동물 실험 정도 할 수 있는 상태예요. 이것이 인체에 무해하다 이런 검증을 다 받아야 되는 그런 절차들은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적용 분야도 산업용 로봇만 하다가 이제는 많이 확장이 됐어요. 그래서 요 소니에서 나온 강아지 로봇 아시죠? 이거 이제 강아지가 뭐 이렇게 쓰다듬어 주면 좋아하기도 하고 이렇게 반응도 하고 그런 지능도 좀 약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서비스도 하기도 하고요.
뭐 음식도 날라주고 뭐 이런 서비스하는 로봇도 있고요. 이제 요즘에 그 사람과 로봇의 인터랙션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국방 분야에도 이제 아까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에서 나온 아까 그건 스몰 도구였고 큰 빅 도구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 군사용으로 이렇게 뭐 지뢰밭이나 이런 데를 험지를 지나갈 수 있는 물건을 배송시킬 수 있는 그런 데 활용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인 비행체도 사실은 로봇에 해당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의료 분야로도 확장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수술용 로봇 다 아시죠? 그래서 정교한 수술이 필요할 때 이 이제 의사 선생님이 여기 뭐 하시는 거냐면은 여기에 요 화면을 보면서 이 화면은 사실 환자의 그 수술 부위가 엄청나게 확대된 화면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조이스틱 같은 걸로 로봇을 조종하고 계세요. 그러면 그 조종하는 그 신호가 측정이 돼서 여기 있는 로봇이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이 로봇 여기서 움직이는 건 뭐 10cm로 움직이면 여기 있는 로봇은 1mm 정도 움직이는. 그러니까 아주 조그만 마이크로한 모션을 여기서 확대해서 하기 때문에 정교하게 수술을 하실 수 있는 거죠. 화면을 확대해서 수술을 하니까. 그래서 이게 사실은 로봇에서 원격 조종이라는 그런 기술에 해당해요. 그 다음에 뭐 재활 로봇 뒤에 이제 자세히 말씀드릴 텐데 재활 작업이 필요할 때 로봇을 활용하기도 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적용 분야가 늘어나다 보니까 기술적으로 제어 기술이 같이 발달을 했어요. 아까는 뭐 힘 제어, 위치 제어, 임피던스 제어 요거 3개 정도였는데 그건 로봇 8에 해당하는 거였죠. 산업용 로봇. 이제는 걷는 제어도 해야 되고 되게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10여 년 전만 해도 로봇이 걷고 살짝 뛰고 조깅하듯이 그게 정말 거기에다 박수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이제 뭐 사람보다 더 잘하는 신체적으로 그런 이제 시대가 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지능은 아직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1교시 정리를 하자면 로봇의 넓은 의미는 상황이나 환경을 감지하는 그런 센싱 기능, 그 다음에 감지한 내용을 가지고 판단을 내리는 프로세싱 기능,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행동을 하는 액팅 기능, 이 3가지를 가지면 로봇이라고 부를 수 있다. 네, 그렇게 얘기했고 1990년대 이전의 산업용 로봇은 반복적인 힘든 노동 작업을 오랫동안 수행하는 그런 목적으로 산업 현장에 주로 적용이 됐고 산업용 로봇 기술이 발달하면서 동시에 동력학, 로봇공학, 제어공학 이런 학문적인 발달이 같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는 학교와 산업 현장 간의 협업이 되게 프로젝트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카이스트 같은 경우에도 저희 연구실도 아까 보여드렸지만 현대중공업 같은 이제 산업 현장 실제로 로봇을 잘 제어해야 되는 문제를 가지고 오시면 학교에서 그거를 학문적으로 풀고 이런 협업들이 많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게 이제 거의 포화가 되고 나서는 2세대 로봇, 지능형 로봇, 뭔가 스스로 미로도 찾기도 하고 축구도 하고 그다음에 직립보행도 하고 이런 로봇들이 발전을 하면서 로봇의 구조적인 그 진화도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적용 범위도 많이 확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 뭐 의학 아니면 뭐 생명과학 이런 다른 학문과도 되게 융합이 막 돼버렸어요. 세포를 매니플레이션하는 그런 로봇도 생기고 의료 현장에서 적용되는 로봇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로봇 공학만 하는 사람들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다른 분야 사람들하고 같이 일을 하게 됐어요. 저도 사실 그 예 중에 한 명이죠. 재활의학이랑 같이 일을 하는 로봇 공학자니까요. 네, 그렇습니다.